이 세션은 지금 경기대학에 계시고 전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기영 교수님 이 사회를 맡으셔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 교수님과 그리고 패널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영입니다. 오늘 유서 깊은 서울경제사회연구소 창립 32주년 기념을 심포지움에 대해서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원수영 소장께서 오늘 날짜를 택일을 한 게 오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렇게 수많은 연구소, 수많은 학회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타임리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앞서 좋은 발표도 세 분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여섯 분의 그야말로 전문가 분들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올리겠는데요. 여기 가나다 순서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님 있습니다. 김경록님은 지금 서강대에서 겸임 교수를 재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님입니다. 네. 김병우 회장님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상훈 상무님. 김상무님은 지금 KB증권 리서치본부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우찬 교수님. 김우찬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종구 변호사님. 이종구 변호사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계시는데요. 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균 부사장님. 현 부사장님은 DS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사회자로서 이제 제일 저 같은 책임이 시간을 잘 준비해서 5시 이후에 진행이 되는 학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두 여섯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한 분당 대략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영역은 오늘 뭐 세 분이 특정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주제에 굳이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본시장에서 풀어봐야 될 과제와 제언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토론 순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김병욱 후원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김우찬 교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김상원 상무님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상균 부사장님께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김경록 고문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종구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면 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김병욱 회장님께는 지금 집권당에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토론을 부탁을 드릴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오늘 일정이 급하게 생기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제일 먼저 토론하기를 청하셔가지고 첫 번째 토론을 열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병욱 회장님 토론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먼저 32주년 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심포지움에 이렇게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니까 강철규 교수님을 뵀습니다. 제가 경실련 활동을 30대 했었는데
그때 경실련 하면서 뵀던 교수님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원승현 부원장님도 제가 정무위 간사할 때 많이 뵀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네, 뵙게 됩니다. 또 뭐 우리 김우진 교수님이나 우리 김우창 교수님 다 안면은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과학일 수도 있겠죠. 4월 4일 이후 윤석열 파면 이후 주가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심리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이 탄핵 국면에서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리고 그래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우호적으로 그동안은 계속 입장을 취해왔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본과 주봉을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이 탄탄하게 우상향 커브를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고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심리 형성이 시장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어받아서 뭔가 진짜로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시장을 만들어낼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이제 수요 기반의 창출인데요. 아까도 우리 박창균 박사님께서 국민연금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수요 기반의 새로운 확충은 저도 계산기는 두드려 보지 않았지만 아마 1,000조 이상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원칙 하에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를 늘려가고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왔죠. 왔지만 이 9%에서 13%로 늘어가는 이 늘어나는 규모만큼을 더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생기는 신규 수요는 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식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는 큰 기반이 되고 또한 지금은 뭐 약간의 이견은 있겠죠. 아까 우리 김우진 교수님이 ROE와 PBR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런 늘어나는 요령만큼 어디다가 자산을 배분할 거냐라는 고민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국내 주식이 상당히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부분인데요. 퇴직연금이 2년 전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났었죠.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또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들도 이렇다 할 투자 기법이 좋지 못해서 수익률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국민연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민연금의 구간별 수익률은 다를 수 있지만 한 평균 8 내지 뭐 과거는 10% 넘어갔죠. 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기금의 대형화가 가져오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효과는 상당할 거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근로자의 퇴직금이라는 안정성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 그러면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국민연금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얼마든지 기법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단계적 저희가 갖고 있는 안도 그렇습니다. 단계적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옵션을 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처럼의 주먹구구식 퇴직연금이 아닌 앞으로 국민연금 이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영역이 퇴직연금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률이 아직은 60%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입률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 등등을 따지면 퇴직연금의 단계적 기금화도 엄청난 수요 기반의 확충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SA라든지 근로자 증권저축이라든지 새로운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수요 개발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되더라도 은행에서 예금에서 생기는 2천만 원과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으로 생긴 2천만 원은 저는 기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무위험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는 위험 수익입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의 성과물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성과물과 같이 등치시켜서 같은 2천만 원을 똑같은 과세 체계로 종합과세한다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세수 기반이 워낙 지금 취약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리고 시장의 평균 배당 성향 이상의 기업이면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뭐 추가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철학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배당 소득에서 생기는 이익은 이자 소득에서 생기는 이익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우리 민주당과 정부가 좀 가지게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정의적 측면에서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우리 의원들도 있고 또 학자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한 보강이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몇 년간은 엄청난 변화의 수요 기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의 모수계획은 이미 통과가 된 법입니다. 법이 이미 통과가 된 거고요. 퇴직연금 디폴트도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기금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 정부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문제도 저는 뭐 당내 여론은 반반 정도가 되는데 뭐 충분히 그거는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안 하고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간접 투자를 했는데 많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브라질 펀드 뭐 등등등 해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투자자들이 다 이탈해서 내가 직접 하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보급이라든지 다양한 또 수수료의 인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투자들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돈을 맡겨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개선을 할 거냐. 물론 뭐 간접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장애가 되는 것은 또 분명한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부분에서도 펀드를 통한 세제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투자자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직접 투자해서 간접 투자로 유도를 하고 유도한 것들이 뭐 배당을 주는 상품이라든지 좀 더 좋은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 기반 사이드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저는 예상이 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급 측면인데요. 좋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게 결국엔 좋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PBR 얘기하고 ROE 얘기해도 정말 혁신 기업이 아닌 과거 기업만 잔뜩 있어갖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걱정은 좀 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거의 10만 원 가다가 지금 6만 원으로 주저앉았고 네이버가 40만 원 넘다가 지금 17만 원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수출 기업과
플랫폼 기업인데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야, 정말 대한민국의 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곳곳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 없고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산업 영역에 인벌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좋은 산업군에 좋은 투자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또한 심리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중복 상장, 그다음에 모기업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는 좋아지고 모기업 주주는 손해 보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 그리고 공모주가 상장하자마자 그날이 상투고 그냥 반토막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의 이런 뭐 몇 가지 또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저는 올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시장과 잘 융합을 한다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하시면서 정무위 간사를 역임하신 관록이 느껴지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좋은 자본시장 나가서 경제정책 좀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토론은 사실은 첫 번째 토론을 열어주실 거를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우찬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우찬 교수고요. 일단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10분에 걸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발표 주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밸류업과 관련돼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밸류업을 위해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 기업 가버넌스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버넌스 개혁이라는 거는 경영자, 총수가 경영을 맡은 경우에는 이제 총수가 자기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회사 이익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경영하는 것이 기업 가버넌스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밸류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김우진 교수가 얘기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n분의 1의 원칙을 지키게 된다. 터널링을 하지 않게 되고 보다 이제 공정한 경영을 하게 된다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재배치입니다. capital reallocation. 결국 자본의 재배치를 통해서 자본의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을 이제 기업 가버넌스 개혁이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투자한 국민들이 이제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자본 재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사업 재편이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지 않는 부실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에 결국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처분을 통해서 얻은 현금을 새로운 유망한 자본 생산성이 더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재배치가 있을 테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투자처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만 계속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을 과감하게 이제 주주 환원해서 환원받은 현금을 주주가 다른데 재투자해서 보다 이제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자본이 흐르도록 하는 거. 가 이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사실은 밸류업도 일어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를 하는 거죠.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낮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자본은 굉장히 축적이 돼 있는데 자본의 생산성이 약한 거고 노동은 계속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가운데 기업 가버넌스 개혁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한다. 아까 그 미국의 회사들이 ROE가 뭐 엄청나게 높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자본의 생산성이 높은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가버넌스를 통해서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성장도 가져오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도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처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처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도 뭐 요목조목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줄여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뭐 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인센티브는 경영자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경영자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전문 경영인이 있고 이제 총수가 있는데 전문 경영인에게는 이제 공무원처럼 월급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센티브를 물론 주고도 있지만은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지 않고 성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성과와 관계없이 너무나도 많은 불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과 EU가 도입을 한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심의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보수와 관련된 주주의 그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 보수 정책을 만들면은 이게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엄청나게 구체적인 내용을 주총 안건을 상정을 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승인된 보수 정책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보수 정책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면 보수 내역에 대해서도 공고적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도입이 되면은 전문 경영에 대한 어떤 성과 연동 보상을 지급하게 되고 또 이제 총수들의 잘못된 보상 중복 보상을 받는다든지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지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 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에 있었던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임원 보상 판결입니다. 취소가 됐죠. 일론 머스크의 보상이 2심까지 했고 이제 취소가 돼 있는데 기본적인 그 미국 법원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배주주라는 얘기입니다. 지배주주가 보상을 받을 때는 자기가 사실 자기의 보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완전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그 경영자가 입증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절차적인 세이프가드를 갖춰라. 여기서 세이프가드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독립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주총에서 소수 주주만 참여한 가운데 과반 결의를 받으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공정한 보수로. 근데 여기에 이제 절차적인 흥결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 판결 때 비록 그 뭐 독립적인 위원회의 의결과 뭐 그 MOM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사들의 독립성의 문제 그리고 MOM 할 때 주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취소를 됐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 총수들이 지금 받아가는 보수는 다 무효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 월급 지금 사실상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이제 시정을 하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페널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법 개정이 아무리 이루어지더라도 주주들에게 아무리 많은 권한을 법적으로 주더라도 이것을 이용할 주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중에서 뭐 소액주주 연대도 있겠지만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올해 주총을 보시면 별로 화력이 없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그리고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한진칼드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했던 KCGI의 강성부 대표가 자기는 이제 주주 행동주의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연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책임 투자형보다는 국민연금이 상당한 금액을 대체 자산 카테고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행동주의 펀드에게 위탁을 해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펀드의 펀드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LP가 되는 거고 펀드가 그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행동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VC도 있고 PF도 있고 부동산 펀드도 있고 심지어 헤지 펀드까지 지금 국민연금이 대체 자산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카테고리 집어넣는 건 법률 개정도 필요 없고요. 그냥 IPS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행동주의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톨시 코드도 지금 사실은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공시도 없고 그 공시에 대한 평가도 없고 이거에 대한 제지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잘하는 회사들하고 잘 못하는 회사들을 거명했는데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잘한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데 미래에셋이 잘했고 교보학사가 잘했고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잘했고 신영이 잘했고 그리고 못하는 회사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조금 체계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가 한 1분만 사용을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 박성균 그 박사님께서 이제 지분이 굉장히 국민연금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분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주주대표 소송입니다. 0.01%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0.01% 밖에 되지 않는 그 권한을 국민연금이 전혀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행사하지 않게 된 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나서서 원고가 돼서 주주대표 소송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사 요건, 지분 요건도 낮추고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입증 책임 전환에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충실 의무의 대상을 넓히는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고쳐가지고 나아지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상, 문제가 된 대상, 충실 의무의 대상만 넓히는 거지 대상이 넓어졌다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송 절차가 워낙 그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 지분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해서 제대로 된 그 규율, 페널티를 주주들이 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채같이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라고 생각되는데 세컨 라운드에서 토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두 분이 자본시장에 대한 평론가의 맞은 토론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세 분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 상무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거사 리서치를 크게 나누면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탑다운을 보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탑다운을 주로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뭐 당연히 제가 앞에 발표하신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뭐 이런 평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의 약간의 좀 또 그런 시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희 KB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개인 사견임을 먼저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한 장 이게 된 게 이제 제가 그 저기 이게 준비한 자료인데요. 먼저 요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항목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가계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당연히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는 거를 이제 좀 취하고 또 뭐 우리가 좀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거는 좀 안 맞는 거는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우리나라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국은 가계자산에서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뭐 주요국이라고 나라로 제일 많습니다. 뭐 많은 통계는 80%도 나오고 적은 통계도 60% 나오고 70%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중국 정도밖에 없죠 보면 다른 나라들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본은 뭐 소위 한번 망해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은 뭐 절반 이상을 잘 안 넘고 대신에 금융시장 캐피탈 마켓에 투자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차트는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뭐 부채는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계속 논란이 많고 뭐 계속 뭐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가계 부채는 이것도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GDP 대비 100%를 넘어갔다가 지금 좀 그나마 다행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가계 자산의 GDP의 한 많은 부분을 이제 부채가 차지했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당연히 그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때 디레버리징을 혹독하게 당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줄어들었는데 별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아마 뭐 스위스, 호주, 캐나다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특징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는 뭐 이민이나 이런 뭐 많아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이 그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잠재 성장이나 저성장 국가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자꾸 낮아지죠. 뭐 미국하고 성장률 자체는 비슷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잠재 성장 2%가 잠재 성장도 심지어 팬데믹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잠재 성장을 미국은 계속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였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은 거죠. 이제 보면 그냥 심플하게 나라가 돈을 잘 보고 기업이 잘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다 투자하죠. 한국은 제가 좀 지인들하고 편한 자리에 가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랑 금융시장을 조금 비약해서 과하게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수출해서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 주변에 자영업 중요하지만은 그 한국 경제는 수출이 좀 잘 되면 숫자 올라갑니다. GDP. 근데 수출해서 번 돈이 뭐 낙수가 있냐 없냐 하는 그렇지만은 그 돈으로 결국 가계자산의 3분의 1은 다 부동산이고 나머지 돈으로 국민들은 뭘 하느냐. 특히 젊은 그 우리 저희 뭐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QQQ 아시죠? 보면은 하고 남는 돈 일부러 코인하는 제가 굉장히 비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좋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투기 성향이 제일 강합니다. 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돈을 왜냐하면 디레버리징이다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무조건 빚내서 부동산 해야 돼. 돈 벌어서. 그리고 남는 돈으로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퇴직연금이 저는 그래도 TDF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TDF를 하거든요. 리서치 있으니까 개별 종목 못 합니다. TDF만 해도 배분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TDF도 퇴직연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오를 때는 다 깨서 집 샀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식이 오르거나 코인이 오르면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이 수익률 갖고 언제 이거 돈 버느냐 해가지고, 근데 TDF만 해도 꽤 상당히 저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이 뭐 TD, 그 ETF를 해도 그냥 안 하죠. 레버리지 2배짜리, 3배짜리나 인버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졌다시피 테슬라 한참 오를 때는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대주주에 상위 주주에 한국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무슨 뭐 하는 나라에서 봤더니 뭐야 출산율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 한국에 이제 저는 이제 금융 뭐 회사에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제 뭐 저희도 금융회사도 이제 분명히 더 발전해야 되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이 이자로 많이 번다고 하는데 예대 마진이 많이 버는 부분도 있지만은 왜 많이 벌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면은 대부분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는 거를 많이 돈이 자본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면은 금융지주 내에서도 증권사가 뭐 여러 가지 뭐 IB 비즈니스나 뭐 여러 가지 투자해서 버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대 마진은 못 이깁니다 보면은 이런 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주식하고 채권 다르다는 말씀 분명히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채권 투자는 그 이게 만기 투자가 있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른 부분이 채권은 만기 투자도 있지만은 채권도 이제 트레이딩이 있죠 주식처럼 그럴 때는 정보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뒷페이지에 금융시장 규모 한 장 따로 이렇게 해온 내용이 뭐 이 역시 좀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주요 선진국이나 주요국들은 보면은 금융시장 캐피탈 마켓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이제 더 큽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한국은 비슷하죠. 한국 GDP 2,000조면은 주식 시가총액 오르락내리락 2,000조, 채권 2,000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채권시장이 발전을 그렇게 많이 됐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덜 크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은행에서 대출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제 보면은 금융회사도 채권시장 발전되면 좋고 채권으로 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수요하는 쪽들이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회사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은행 대출을 뭐 일본처럼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통계 결과로도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그 저희가 거의 정기적으로 이건 이슈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도 감독원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슈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은 그때도 가면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리서치 센터에서 오세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는 한국은 절대 셀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는 해외 증권사는 셀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증권사의 비즈니스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고객들은 숏을 치면 됩니다. 거기서 트레이딩을 해요 보면은 하지만 한국은 구조상 그게 쉽지 않은 구조고 애널리스트가 저희도 큰 회사인데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가 열 몇 명 있고 종목 하나당 열 개 커버하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장 기업이 코스피가 1000개 좀 안 되고 코스닥이 1000몇백 개인데 10%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하는데 그걸 바이를 하고 업데이트하고만 해도 사실 바쁩니다 보면은. 근데 셀을 냈을 때 실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셀을 냈을 때 뭐 소위 욕 듣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참고로 그 2년 전인가 2차 전지 한참 막 몰릴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용기 있게 셀을 냈었죠 보면은. 엄청나게 공격당했습니다. 이심 공격당하고 감독원에서도 왜 셀 안 되냐 했는데 셀 냈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또 조사받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이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을 내도 되는 문화와 그리고 셀 냈을 때 또 뭐 해당 기업이나 이런 쪽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문화와 또 애널리스트 평가할 때 뭐 언론사에서 인기 투표 이런 거 뭐 폴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이런 문화도 좀 같이 좀 개선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말씀한 것처럼 증거사 리서치가 자본시장에 정보를 좀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 다 워낙 논의를 많이 하셨고 또 앞에서 해주셔서 특별히 뭐 더 제가 그거 할 부분은 없는데요. 이제 요 PPT 제일 마지막에 총주주 환원율이 있는데 앞에서 해주신 내용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은 심지어 왜 소위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더 낫냐. 중국은 약간 강제하는 것도 있죠 보면은 뭐 하루에 몇 퍼센트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그 주가 지수 빠질 때마다 증거사 리서치에서 내놓는 보고서 보시면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가 큰 이슈로 국내 이슈로 빠지면은 PBR 0.8배는 지킬 것이다. 이런 항상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PBR 0.8배죠. 2000년 초반에는 PBR 1배였습니다. 그런 레포트들이. 그리고 2000년 중반에는 0.9배, 0.8배 자꾸 낮아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돈을 못 벌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슈에 뭐 주식이 너무 많다든지 희석 그런 뭐 대주주 문제도 있고 한데 작년에 이런 거 한참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할 때 뭐 여러 뭐 기관들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 갔는데 일본을 이제 본받자 해가지고 일본이 뭐 페널티를 줬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어, 그 일본에서 온 분한테 여쭤봤어요. 물론 그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일본은 이거를 페널티로 받아들입니까? 그 여기는 PBR 1배 미만 대출시킨다고 했었잖아요, 보면. 근데 그분 말이 웃으시면서 일본 기업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한국은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만 있는 소위 옥스퍼드 사전에도 있는 재벌이라는 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혹시 투투투라는 표현 하셨어요? 투투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QQQ라고 예. 그 저기 QQQ라고 ETF인데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보면은.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네 번째로는 그 현상균 부사장님 토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DX 자산운용 현상균 부사장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원승현 소장님과 주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제 새 정부의 자본시장 발전 방향과 추진 방안 제언에 관해서 그 상법 개정, 세법 조정, 그다음 기업 정책 등의 순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교수님들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그 자본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토픽들에 대해서 거의 뭐 총망라해서 해주셨고요. 저는 한 26년 정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랑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주식운용 팀장을 역임하면서 연기금의 에셋 알로케이션이랑 자산운용사의 스탁 피킹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과 친시장 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뭐 이제 이미 이제 여당 야당이 이제 확정이 또 됐지만 정치인들은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친시장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친시장이 친기업과 친시장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즉 페어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친시장 정책이고요. 반면에 친기업 정책은 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그 생산, 고용, 투자 등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뭐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그 상법 개정을 오늘 상법 개정이 또 발의가 또 됐는데요. 그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상법 개정이 뭐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상법 개정이 또 재발의돼서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부터죠. 어제부터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가 굉장히 상법 개정 이전에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좀 방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사들은 법령과 정관에 의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를 위한다는 규정은 상식적으로 이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사회 결의가 사실 당연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법에서도 판결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법 개정이 어쩌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정상법은 뭐 다른 내용도 좀 전 개정상법보다는 좀 강화되겠지만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 이익으로 확대를 하는 것을 포함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 개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친기업 정책은 아니지만 친시장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그리고 투자 등에 대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을 간섭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 위축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주 충실의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주주 충실 의무 사항은 뭐 내부 정보 이용, 회사 기회의 사적 이용, 그리고 기업 가치의 손익이 주주 간에 차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선관주의 의무 사항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모두 동일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영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커피 파이낸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안이 생겼을 때 이게 투하 자본 수익률인 ROIC가 가중 평균 자본 비율인 WACC보다 크게 나온다라고 포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안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관주의의 의무 안건이고요.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저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차별화되는 분할, 합병, 그다음에 회사 기회 유용 같은 거는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이므로 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이사회 멤버들이 직접 입증을 책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저평가받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주사는 그 기업의 그룹의 전체 경영권을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경영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주사의 가치로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주사의 가치를 저평가하려는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는 이제 지주사를 저평가하고 사업회사를 고평가시키는 이중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장 기업의 내재 가치는 배제하고 주식 시가로 과세 표준을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1항에 의해서 기업들이 행태가 좀 변화가 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대주주, 이사회, 소수주주 모두 기업 가치가 동일한 방향, 즉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서 소수주주도 이익을 얻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는 상속세 절감을 위해 지주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량자회사의 분할, 상장을 통해 소수주 지분을 무시하고 그 사업 가치는 높여서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연임의 주도권을 대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주주의 목적대로 행동을 해서 소수주주가 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 요인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신시장 경제는 공정한 판단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법 조정과 이제 경제 주체 효율적 행태에 대한 유도인데요. 이제 경제학에서 볼 때는 이제 세금 부과라는 것 자체나 또는 뭐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데드웨인 로스라는 사중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을 위해서 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뭐 보시는 것처럼 과표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세율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과표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적 세율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태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만약에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세를 넘어가게 되면 60% 정도 상속세를 물리게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자산이 없다라고 치면은 60%, 40%로 지분이 떨어지고요. 3세로 떨어지면 또 거기에 0.4니까 16%로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3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 행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편법적인 가업 승계에 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배당소득세 측면에서도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합산 과세가 됩니다. 뭐 2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주주는 일단 배당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허들이 낮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말엔 주식 팔고 연초에 다시 주식 사고 이런 행태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본시장에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의 그 혜택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법상의 이슈로 기업들이 그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서 좀 상속세율의 과표 문제에 좀 부담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에 좀 낮추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자본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도 상속세율이 70%였는데 상속세율이 부과될 때는 주가가 이미 높았다가 상속세가 폭락하면서 그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세율이 100%가 넘어가서 대주주가 파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뭐 국내에서도 창업자가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가업 승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편법적인 행태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분할 합병 이슈에서 대주주가 좀 편법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주주 충실의 의무를 확대가 되면서 기업 가치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상속 증여세율의 일정한 인하라든지 뭐 밑에 써 있는 뭐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절충적인 타협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데 이제 기업들은 사실은 고용 그리고 고정자본 투자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승계를 위한 이제 조세 정책의 현실화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장기간 그 경영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자산 매각 시 그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다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그 차별적인 적용 등을 통해서 정책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여태껏 생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기업을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챗GPT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산업 패러다임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GDP가 1인당 GDP가 2만 불 넘었고요. 2014년도에는 자동차, 정유, 화학 같은 중화학공업 성장으로 3만 불을 넘었는데 지금은 AI, 로봇, 반도체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에 시작부터 밀리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랑도 굉장히 현격한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는 2차 전지에 한 2년 전에 큰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캐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반면에 그 시기에 인공지능의 쪽, 반도체 쪽에 투자했던 대만은 TSMC 같은 걸출한 기업이 나타나면서 한 내년부터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대만에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기업 투자와 매력이 하락되고 있어서 국내 자산 투자 수익률이 하락되고 있고, 뭐 국내 자본도 해외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유출 구조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여건을 회복해서 이제는 부동산 중심의 경제 체제를 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꾸고 국내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2년간 생성형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산업 패러다임에서 법률, 특허, 의료 등 전문 분야 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신입 직원이나 전연차의 그 직원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그런 인력들을 계속 줄이려는 의도가 굉장히 크고 있어서 아마 노동력의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우수한 제조 역량을 포함한 이제 피지컬 AI 같은 쪽으로 크게 변화를 주고 금융시장 발전,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같이 한국에 관심이 있고 역량 있는 분야에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이제 리더십을 갖고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뒤쳐져 있던 새로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고 자본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많이 오버하셨는데 그만큼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김경록 미래에셋공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새 발표 각각 조금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자본시장의 정보 생산 부분인데요. 아까 애널리스트 분도 말씀하셨는데 증권사에서 사실은 이제 뭐 가불관계라 그럴까요? 파워 관계에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크게 등장한 것이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 연금에 각종 기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연 이런 쪽에 이제 등장, 이 과연 증권사에서 정보 생산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이것도 재미있는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자본시장의 정보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SNS가 활성화되면서 리딩방 등이 이제 아주 성행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 리딩방 정보 중에 상당히 작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SNS 활성화와 더불어 이 어, SNS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 정보와 과연 실제 정보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요한 아마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 역시 이 부분은 이제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보가 절대적으로 비교유리인데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를 한 30년 한 사람한테 여쭤봤습니다. 해외 주식을, 미국 주식을 경쟁력 있게 피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만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30년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한 사람도 미국 주식 종목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 CFO하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여전히 미국의 주식 종목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미국의 크지도 않은 종목, 그 규모가 크지도 않은 종목들을 과감하게 설명하고 거기 또 투자하고 하는 것들의 리스크가 꽤 크지는데요.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시장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상품으로 가게 해야 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덴마켓 부분의 정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채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텀 스트럭처나 스팔레이트나 포레이트나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국채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사건들은 채권 시장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개인들이나 안 그러면은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에 있어서 중요성은 덜할지 모르는데 이 국제시장이 생산하는 올바른 정보는 정말 가장 귀중한 정보가 아닐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의 그 학자분께서는 어떤 이제 생각으로 덴마켓시의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하는 자본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큰 대형 종투사를 키운다고 하면서 말할 때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벤츠의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둘 다 틀린 개념입니다. 증권사는 투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골드만삭스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오해가 하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저 벤처에 자본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벤처회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증권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자본의 배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자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주로 단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주식이나 채권의 상장 주식, 상장 채권 이런 것들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둘러싸는 이제 이사회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사회이사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꾸 이제 이사회에서 정보를 공개 안 하고 하는데요. 이사회에서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시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전략을 이제 공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공시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법 개정에서 충실 의무에 관한 것인데 저도 이제 있다 보면 사실은 고민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주들은 다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근데 이 주주들에게 모두 다 과연 나의 책임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보면은 단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장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미묘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과 자본시장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금형이 이제 가장 이슈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연금의 전체 과정은 축적과 인출의 과정인데요. 사실은 인출도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인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출 시스템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논의조차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축적하는 걸 가지고 계속 지금 10년, 15년째 지금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TDF를 도입했다가, 그전에는 이제 대표 상품제 도입했다가, TDF 도입했다가, 또 디폴트 옵션 도입했다가, 이것도 몇 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조금 안 되면은 또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이제 기금형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폴트 옵션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디폴트 옵션 제도 자체를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 어느 쪽에 로비에 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리금 보상 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디폴트 옵션을 디폴트 옵션으로 안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제 축적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금형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기금형은 과연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도입될지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서 한국형 기금형 즉 정말 맞는 기금형 도입에 대한 부분이 이게 논의들이 좀 이것도 좀 이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금형 도입에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직관적으로 국민연금, 좋지, 참여해야지. 작년에 15.4% 수익을 냈는데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DB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국민들은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기금형을 운영하게 되면 철저하게 실적 배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해보면 손해를 바로 가입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국민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마음대로 못 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너무 안전해요. 누가 돈을 중간에 빼가는 사람 없습니다. 기금형하게 되면 수익률 안 좋으면 돈 빼가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이제 좋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9%에서 2,500조가 맥시멈으로 보는데 보험료를 13%로 올리면은 이제 뭐 이게 3,000조 이렇게 되게 될 텐데요. 그것조차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2070년 넘어서 기금이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퇴직연금의 기금형을 운용한다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 맡긴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만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부분은 뭐냐 하면은 국민연금이 기금형을 운용하고 민간에서 기금형을 운용했는데 민간의 기금형 운용 수익률이 더 좋은 겁니다. 자,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 연금을 맡겨놨는데 민간보다 운용을 잘못하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스스로가 그 부분은 사실은 되게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민간이 하는 기금형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 그게 훨씬 저는 이제 자본시장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김우진 교수님 밸류업 프로그램, ROE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밸류업 하면서 이런 ROE 부분을 생각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의 PBR에서 P만 보고 프라이스가 낮으니까 수요를 일으키고 여기서 자꾸 거기 주식시장에 돈을 넣게 해서 주식 가격만 올려놓게 되면은 나중에 더더욱이 이게 이제 버블이 생기게 되니까요. 주식이 정말 탄탄하게 올라가려면 결국 ROE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더 널리 퍼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ROE가 왜 낮은가? 리턴이 낮은가? 에퀴티가 문제였는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에퀴티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경제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첫 번째, 이전에 김호중 회장께서
저거 유상경제 하면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제로인데 하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제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코스트 오브 캐피탈 결국 요구 수익률을 올려주려면은 소액주주의 권리가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기업들이 에퀴티를 계속 쌓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기로는 그게 우리나라가 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나서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제 생존이 문제다인 것입니다. 생존이 문제인 경우에는 에퀴티를 키워야 돼요. 국가가 버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버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얼마든지 국가가 버프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버프를 못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버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에퀴티를 키워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ROE가 낮고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인을 좀 어떻게 같이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PBR을 높인다든지 밸류업을 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이종우 변호사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홍콩 지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선진국들의 유수한 금융회사들의 아시안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이고 대단히 정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과 이렇게 교류를 나누고 계셔가지고서 그 외국인들의 시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종구 변호사인데요. 저는 아까 그 소개하신 대로 제가 하는 업무가 국제금융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시각은 좀 편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곡돼 있고. 그런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그래도 저도 한 30여 년을 금융계, 물론 법률 실무자로서 있었습니다만은 금융계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거버넌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법 관련된 제도 변경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변호사인데 그 얘기는 제가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금융에 종사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생태계를 좀 이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들을 개인과 기업을 서포트하는 금융회사가 있고,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 당국이 있고, 감독 당국을 감독하는 감사원과 국회가 있고, 국회를 감독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는 다시 개인과 기업들을 하고 또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생태계가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외국에서 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시각은 그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특히 그 중에 큰 고리가 되는 게 금융 당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다른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뭐 앞으로 기대도 되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당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트럼프가 하도 저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저렇게 하면서 미국이 흔들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책의 일관성이 정부가 나올 때마다 바뀔 뿐만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도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매도 지난번에 금지시킨 거, 그거는 제가 최근에 본 우리나라 금융당국 정책으로서는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대외 신뢰도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것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생태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4월 작년인가요? 11월 달에 재작년에 이거를 할 때 그 내년 그 다음에 4월 달 총선 때문에 했다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 국회나 또 그 개인 소비자 단체들 이런 데서 워낙 세게 나오니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결국은 그걸로 득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 이 공매부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위기 상황 때 정말 아껴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신뢰를 많이 상실한 것 같고요. 그때 동시에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정부 참 이상하다. 이거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죠? 그 유니크하다 그럽니다. 그게 좋게 얘기하는 건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일종의 계륵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금융 당국이 조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금융 당국이 외국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하고 이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어, 기술적인 거라든지 제가 볼 때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그 마켓 메이커들 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그냥 조치를 감독원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위에서 그거를 뒤집었는데요. 그런 조치도 그렇고 불공정 거래를 이번 정부에서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 이번 새로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연히 불공정 거래는 막아야죠. 그런데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면 그 큰 손들 그 자잘한 사람들 말고 큰 손들이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왜 불공정한 건지를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은 더 많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시장을 너무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원에 계신 분들이나 뭐 금융에 계신 분들이나 그래서 주로 일반론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 외국 투자자뿐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금융이나 감독 당국을 옛날보다 덜 무서워해요. 그래서 요새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감독 당국이 지는 케이스가 자꾸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태계가 잘 되려면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금융당국이 할 게 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시간도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가 아마 뭐 환율이 강세가 되고 미국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산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뭐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나는 고객 중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금융회사의 그 임원들이 있는데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지금 24시간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은 24시간 거래 안 하잖아요. 증권사가. 우리나라도 안 하지만은. 근데 코인 시장이 24시간 거래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니까 24시간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서학개미가 너무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그 한국 시간하고 미국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 투자자들을 잡으려고
나스닥에서 24시간 거래를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한테 외국의 투자자 그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중개하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하도 미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 좀 잡아가려고 들어온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그 자본시장에 이런 현상들이 영향을 미칠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이 저 학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당국에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퍼스트 라운드 토론을 마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로우 계신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받고요. 그다음에 시간 제약으로 충분히 말씀을 못 해주신 토론자분께 좀 더 기회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한 세 분께 답변 및 마지막 말씀을 듣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우찬 교수께 한번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 우리 지금 이게 PER하고 PBR하고 이게 지금 둘 중에서 지금 PBR이 낮은 게 이제 결국 결정적인 경우 그게 바로 이제 ROE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밸류업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PBR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하나가 결국은 기존 기업의 생산성 낮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걸 폐지를 하고 자본을 갖다 이동시켜가지고 그 생산적인 쪽으로 결국은 자본을 재배치하는 거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여기에서 나와야지 딴 데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낮은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선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 지금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쪽에서 오는 문제가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자본 재배치의 진짜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이 자본 재배치에 장애물이 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이쪽에서 지금 오고 있을 텐데 이게 그 양자 간에 어느 쪽이 더 큰지 예컨대 이게 지금 대기업 쪽에서 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작은 기업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보신 바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투자 기회가 안 보이면은 결국은 ROE가 말하자면 오히려 더 높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 기회가 안 보이면 배당을 해가지고 그게 생산적인 쪽으로 흐르게 이제 하는 것이 재배치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그게 우리가 뭐 전형적으로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걸 수혜주는 쪽이 과연 그 돈이 그러면 진짜로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게 또 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면은 이게 뭐 큰 도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 뭐 설명 지금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양이 뭐 몇 시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는 바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답변 못 드릴 것 같고요. 중소기업의 문제냐 대기업의 문제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자본을 대기업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자본을 사용하는 것도 대기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상장 회사에 대한 가버넌스 개혁을 하면은 자본 생산성이 더 이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배당을 했을 때 주주가 이것을 현금으로 받고 나서 정말 생산성이 높은 대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코인 투자하고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 결국 이제 가버넌스 리폼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될 것이다. 내가 투자하더라도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주들이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한다. 뭐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이걸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나라 시장 믿을 수 없거든요. 국민연금이 그 해외 투자 더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 기대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인 거고요.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건 아직도 그게 더 돈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를 안 믿습니다. 정기예금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리액션일 뿐이고 결국 해법은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 들어와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인과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손해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토론 때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토론자 다른 분께서 이제 상속세 인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별도의 정책 목표가 있는 거죠. 불로소득을 없애고 부당한 그 세대를 이어가는 그 부의 대물림을 줄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의 어떤 그 불평등을 없애고 그 사회적인 통합을 가하고 거기서 받은 재원을 가지고 소득 분배를 하고 사회 정의를 일으키고 제 생각에는 우리 변형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대신에. 근데 그런 거를 완전히 사상을 하고 상속세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오로지 밸류업을 위해 가지고 상속세를 절감한다? 저는 이건 뭔가 잘못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부과해서 그 원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누가 시중으로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절감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누가 시중을 보인다 그러면 저도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두 가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논문은 있어요. 왜냐? 제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있습니다. 그런 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뭐 일부 이제 뭐 액티비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다시피 PBR이 1보다 낮을 때 오히려 상속가액을 PBR로 상향해서 책정을 상속가액을 이제 평가를 하면은 그런 요인이 줄어든다. 뭐 이거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를 낮춘다? 이거는 조금 그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제안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 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은 그 발표자들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실 기회를 뭐 한 1분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 김우진 교수님. 예, 토론자분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김경록 고문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코스트 오브 에퀴티를 지로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일반 주주들이 보호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에 100%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직까지 주주들의 권익이나 이런 거가 아니 배당을 안 줘도 되니까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들 개선될 것 같고 현금 보유가 IMF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논문이 있는데 캐시홀딩이 많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당시에 97년도에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그 캐시 쇼티지 때문에 어려움 경험을 했던 회사들이 캐시 보유 경향이 많은 거는 확실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 아무도 안 냅니다, 상속세 지금. 그게 뭐 60%큰 회사들만 내고요. 조그만 회사들 안 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회사가 이제 아들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요 물건이 똑같은 겁니다라고 하면서 아들 회사가 계속 납품을 하고 아버지는 폐업하고 그래서 조그만 데는요 아무도 상속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라는 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만큼 상속세가 거치는지 보고 그게 얼마만큼 규범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상속세는 대한민국에서 규범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봐야 된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그 코멘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간단한 그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국채 트레이딩하고 뭐 이런 데서 정보 많이 생산됩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홈스트롬이 얘기했던 거는 그 기업의 가치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 뭐 국채 수익률에서 저희 뭐 수익률 곡선도 만들고 다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저기 회사채도 계속 하지만 뭐 트리플 A라고 하면 트리플 A도 사실 약간씩 미세 변동은 하겠지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었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코멘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종구 변호사님 말씀 주셔서 저도 뭐 사실 주로 가면은 이제 지난해까지는 뭐 정부 관련 기관이나 뭐 거래소 여러 뭐 이런 뭐 금도고 뭐 그런 데 간담회 가서 오늘은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아까 소장님께서 조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된다고 해서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작년에 밸류 관련 간담회 한 5번 간 것 같습니다. 오늘 갔는데 가면은 물론 여러 다양한 주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좋은데 오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겹칩니다. 보면. 예, 가면 또 인사하고 만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분들도 그러고 그래갖고 외국인 투자자 말씀해 주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만나면은 진심이냐? 예, 첫 번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카운터가 하나로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 밸류업을 뭐 여러 군데서 연구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대체 주재하는 데가 어디냐? 예, 기재부냐? 뭐 거래소냐? 감독원이냐? 금융이냐? 예, 이런 거를 만약에 또 지금 이제 뭐 새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한 참고로 모아주시면은 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또 그건 아니고요. 아까 기금형은 이제 수익률 높이려고 그러는데요. 어, 사실은 TDF 디폴트 옵션 언제 기금형 도입할 텐데요. 결국 이제 가장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연금에서 도대체가 원리금 보장을 그렇게 선호할까 하는 것,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에 이제 문제 해결인데 또 하나 약간의 이제 또 헷갈리는 게 그러면서 또 해외 투자나 이런 부분에나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또 리스크 테이킹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이 바벨형의 양극단적인 형태가 왜 이 퇴직연금에서 나타나는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5시까지 끝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4개의 전문가들 셋 모시고서 진짜 열띠고 생산적이고 진솔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32회 서울경제사회연구소 창립기념 그 정책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